자, 여러분들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준비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보험 설계사 교재가요 2019년도부터 편제가 조금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편 그리고 2편 3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자, 1편은 우리가 이제 공통 파트가 해당되고 2편은 생명보험 그리고 3편은 재산보험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편제가 이제 공통 파트가 1, 2편으로 해서 공통 파트가 이렇게 양분화 됐어요. 양분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약간 좀 윤리적인 규정들, 이론적인 내용들이 한쪽 파트라고 하면은 또 한쪽 파트는 법 규정 내용들, 규정과 관련된 부분들로 이렇게 공통 파트를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3편 요게 이제 생명보험 파트고요. 생명보험 파트고, 그리고 4편이 우리 재산보험 파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문항수로 출제될 때는 1, 2편 공통 파트에서는 우리가 20문항 출제되고요. 각각 이제 3점, 100점씩 이렇게 60점 만점으로 공통 파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생명보험 파트하고 재산보험 파트하고 공통적으로 우리 10문제씩 이렇게 출제되고 각각 4점씩 이렇게 100점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 파트에서는 이제 60점이고 우리가 생명보험 파트가 40점. 그래서 요 두 가지가 60점이 넘으면은 우리가 생명보험 설계사 합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보험 파트도 40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요 공통 파트와 재산보험 파트가 결합되면 100점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재산보험 설계사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보험만 설계사만 응시하시는 분들은 1번부터 30번까지만 문제풀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보험 파트만 우리가 재산보험 설계사만 합격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31번부터 40번까지가 바로 재산보험 문제예요. 이렇게 응시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전체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함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공통 파트에서 놓치면은 뭐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공통 파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산보험과 우리 생명보험 파트는 여러분들 그 교재 내용이 상당히 좀 적어요, 양이.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뭐 10문제씩 출제하지만은 뭐 몇 문제 이렇게 추려라 하면은 한 12문제에서 15문제 사이 뭐 이 정도가 내용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문제는 이제 공통 파트죠. 자, 우리 생명보험 설계사 1을 처음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랑 같이 우리 차례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제1편을 보시게 되면은 보험 이론 및 윤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총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생명보험 이론, 그리고 보험 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각각 뭐 한 3문제 정도씩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 파트에 대해서는 한 2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뭐 비중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생명보험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다수예요. 다수가 모여가지고 서로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불행에 닥쳤을 경우에 이분한테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가 모여서 돈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돈들을 내는 것들을 우리는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고가 터졌을 때 도와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은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서로 도와주는 제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상부상조 제도이다라는 거죠. 상부상조 서로 도와주는 거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혹시라도 뭐 약간 좀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도 모이게 되면은 상황 좋으신 분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데 동질의 위험 집단
동질의 위험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서로 도와주는 제도. 그러면은 이 동질의 위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 계약할 때 뭐 키가 얼마다, 몸무게가 얼마다, 흡연, 뭐 음주, 그리고 과거 병력, 뭐 이런 것들 다 회사에 알리고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의 다수의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서로 도와주는 제도가 상부상조 제도, 즉 보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보장 관련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그러면은 보험도 저축하는 건데 저축 기능은 없냐? 물론 우리가 교육자금이라든지 나중에 만기가 돼서 타는 금액들, 연금이라든지 뭐 목적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장 기능도 있지만은 저축 기능도 보험에서 함께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생명보험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거기 네 번째 줄에 상부상조 정신이다. 뭐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한 학자가 있어요. 마네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마네스라고 하는 것은 마네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마지막 줄에 나오죠. 자, 1인은 만인을 위해서 그리고 만인은 1인을 위해서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 내가 가입했어요. 나는 다수의 사람들 우리 모임 그 구성원들을 위해서 보험료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행한 우리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혜택을 보죠. 보험금. 그럼 뭐예요? 이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은 만인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다수는 그 1인을 위해서, 이런 정신이 바로 상부상조 정신이다라고 주장한 학자가 마네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와요. 자, 1인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1인을 위해서라고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면은 마네스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서 여러분들 생명보험의 역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생명보험의 역사는 상당히 공부할 때 내용이 상당히 많고 처음 접하는 우리 교재 첫 서두부터 막 이제 외국 사람 이름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공부하는데 힘들다라는 거죠. 자, 생명보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는 거, 그죠? 도와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어떤 제도가 처음에 시발점이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고대 제도가 있었는데 고대는 에라노이라는 제도와 그리고 콜레기아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대. 자, 이거 에라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노이자에 이렇게 초점을 둬서 점 하나만 한번 찍어볼까요? 그러면은 노아, 그죠? 노아의 방주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조직이었냐? 종교단체였다라는 거예요. 에라노이는 종교단체가 서로서로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에라노이였다라는 거고요. 자, 콜레기아라는 제도가 또 있었는데 이 콜레기아는 맨 뒤에 단어 기아, 조금 불행에 닥친 거죠. 종교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도와주는 부조조합이었다. 뭐 이렇게 교재에 나오죠. 그래서 종교적인 단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에라노이였다라는 거. 자, 요런 데가 바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종교적인 단체가 콜레기아다라고 하면은 틀린 표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에라노이, 콜레기아. 너무 처음부터 어려워도 그냥 여러분들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은 중세에 오게 되면은 중세에는 여러분들 그 독일의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길드는 우리 해운 산업, 그죠? 배 타고 뭐 물건을 나르고, 자, 그랬을 경우에 배가 전복되고 뭐 배가 소실되고 물건도 낭패를 보고 사람도 죽고 뭐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우리 집안 사람들, 가족들은 또 불행에 닥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배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서로서로 도와주자라고 만든 조직이 바로 길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드는 여러분들 재산상 뭐 배나 물건이나 이런 피해를 또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사망했을 경우에도 서로서로 도와주는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드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또 나와요. 자, 고대 제도로 길드다 그러면 틀려요. 중세 제도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길드에서는 사람의 생명은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 틀려요. 그죠? 생명까지도 이렇게 서로서로 도와주는 제도가 길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또 이런 제도가 있었대요. 톤틴 연금이라고. 그렇죠?
우리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연금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그 자체가 상당히 획기적이었다는 얘기죠. 처음이니까. 근데, 이탈리아 학자 톤티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뭐, 루이 14세, 프랑스 루이 13세 국왕이 이런 연금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자, 이 연금 제도는 뭐였냐면은, 국가 재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한 연금이었어요, 결국은.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 왕권이 강했죠. 루이 14세. 그러니까 성주들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너네들한테 연금 줄 테니까 돈 내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주를 위한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한 제도였어요. 그리고 이 연금은 여러분들 종신연금, 죽으면 끝나는 연금. 자, 이런 제도로 운영했던 게 바로 톤틴 연금이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좀 획기적인 연금이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 톤틴 연금은 기업을 위한 제도다 그러면 틀려요. 국가 재정을 위한 거였고요. 그리고 확정 기간, 기간을 정해놓고 주는 연금이다 그러면 틀려요. 종신연금이다라는 거.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는지를 수명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종신연금 줄 때 어느 정도 연금액을 지급할지를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학자가 나와요. 학자. 자,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헨리라는 학자가 나오는데 헨리 또는 할레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이 파스칼은 우리가 생명표를 작성했어요. 생명률을 연구했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생존을 하는지, 생존율 어느 정도 사는지를 연구한 학자가 바로 파스칼인 거고요. 이 헨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초로 사망표를 작성한 학자예요. 사망표. 이거는 완벽하게 우리가 다 어떤 식으로 작성됐는지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만든 학자들이 있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앞자 따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파생, 그죠? 우리가 파생 상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파스칼은 생존율을 연구했다. 사망표를 작성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헨리는 사망표를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싸울 때, 그쵸? 막 격앙되면은 나중에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망할래. 사망 헨리, 사망할래. 그래서 사망표는 헨리가 작성했다. 이게 좀 엇갈리면 좀 잘못된 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나오다가 이제 근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근대. 자, 근대는 여러분들 조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국가 명칭도 이제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 회사들도 등장을 하는 거고, 이제 산업화 되는 겁니다. 자, 근대에서는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보험회사. 자, 이 보험회사 중에서 최초로 나왔던 회사가 영국에서 등장을 했는데, 영국의 에퀴타블 보험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에퀴타블. 자, 에퀴타블 보험사가 근대 생명보험회사의 최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험과 관련된 법률도 이렇게 규정한 그런 국가가 바로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로 이런 식으로 조직화된 회사도 등장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줄에 1762년 영국에서 최초, 이제 근대적인 생명보험 체계를 갖춘 최초의 회사가 등장을 했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줄 내려가서 보니까 뭐예요? 법률도 이렇게 또 그 다음엔 또 제정도 하게 됐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영국 이외에도 여러분들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보험회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독일은 제국보험사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미국은 펜실베니아 보험사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쿄샤이 보험사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명칭들을 우리가 다 암기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시험 문제가 등장하는 게 요 미국의 최초 보험사가 우리가 교재를 보니까 펜실베니아 그죠? 생명보험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 하면 상징적으로 여러분들 LA, 뉴욕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뉴욕 보험사가 최초 보험사다 그러면은 틀린 표현이다. 요 정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외국의 생명보험 역사를 이제 큰 틀로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자, 고대 에라노이 콜레기아, 그리고 중세 길드 톤틴 연금, 그리고 학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근대에서는 회사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정도 큰 틀 위주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면 뭐 충분합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이렇게 상부상조 제도의 그 기원은 어디에 있냐라고 해서, 첫 번째 줄에 우리가 개와 보가 있다라고 돼 있죠. 우리 여러분들 개 모임 많이 하죠. 그리고, 신라시대에 이제 보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개라는 제도의 기원은 여러분들, 삼한시대 때, 등장을 한 거고요. 보라는 제도는 우리가 신라시대 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그 유래는 애초에 어느 시대부터 만들어졌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자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개 모임 많이 하죠. 명맥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개입니다. 그래서 개는 언제부터라고요? 삼한시대 때부터. 그래서 삼계탕 뭐 이렇게 연관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보는 언제라고요? 신라시대 때.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 뭐 금방 보이시죠? 보신탕.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 OX 문제도 자주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 신라시대 때 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러면 틀린 말로 이렇게 OX 문제가 등장을 한 회차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근대적 생명보험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근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말기부터 근대로 들어오면서 우리 일본의 그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죠? 일본의 억압된 상황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발적인 보험사가 보험 조직을 만들기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힘든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76년도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은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자, 일본에도 이제 보험 회사가 있었겠죠. 그 일본 보험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대리점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험의 문물이 신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좀 암울한 역사지만은 이렇게 그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에도 독립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보험 쪽에서도 자발적으로 보험회사를 만들려고 숨은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발전은 못했겠죠. 그래서 쭉 교재를 보시다 보면은 1921년도에 조선생명보험회사라는 것을 만들었지만은 뭐 미미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22년도에는 조선, 그러니까 손해보험사 쪽, 그렇죠? 이제 화재보험 쪽도 이제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큰 활약은 못했겠죠. 자, 어찌어찌 지내다 오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1950년이죠. 1950년 한국 전쟁 그리고 53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피폐한 우리나라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50년대부터 우리가 보험을 판매하고 이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거의 희박했고 60년대 들어서면서 드디어 이제 새마을 운동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제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이 가입하기에는 너무 부담됐죠. 그래서 단체 보험 위주로 60년대는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70년대 들어서면서 단체 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보험으로도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77년도에는 우리가 보험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험의 해 이렇게 지정을 하죠. 보험의 해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저축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험회사가. 그죠?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3대 주요 금융기관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인정한 게 바로 77년도 보험의 해 지정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60년대가 개인보험이었다 또는 70년대가 단체보험 중심이었다라고 하면은 틀린 문구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70년생들 58년 개띠 70년 개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연관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77년도에 보험해로 지정됐는데 간혹가다 시험 문제가 87년도에 보험해로 지정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틀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7땡, 77,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 가면서 이제 보험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90년대에 우리나라가 IMF를 겪죠. 97년도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은 보험도 이제 개방화, 세계화 막 이런 물결들이 닥치게 됐던 게 90년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가 이제 보험 판매도 여러 가지 판매 채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채널들이 아주 다양화되기 시작했던 게 2000년대에 들어선 그 이후부터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홈쇼핑에서도 보험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일은 없었죠. 그리고 우리 2003년도에는 뭐가 등장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빵카슈랑스라는 거, 그죠? 빵카슈랑스. 즉 보험을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또는 증권사에서도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보험을 판매한다라는 거죠. 이게 방카슈랑스라는 게 여러분들 뱅크, 은행이라는 얘기죠. 인슈어런스, 이게 보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즉 보험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판매할 수 있는 채널들이 여러 가지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2000년대의 채널이 단순화됐다 그러면 틀린 말이겠죠. 다양해졌다. 그리고 90년대에 방카슈랑스라는 게 등장을 했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건 방카슈랑스는 여러분들 요 연도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2003년도에 나오게 된 제도가 바로 방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고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보험 담호화라는 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2017년도에는 내보험 찾아줌 해가지고 줌 이렇게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 보험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이런 기관들이 여러 가지 비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나라 역사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우리 서양 역사보다 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60년대, 70년대 비교하는 거 자주 나오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생명보험의 우리 역사라는 부분을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우리 생명보험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기능과 관련된 부분. 자, 처음에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층 보장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우리가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회보장이다라는 거예요. 사회보장. 자,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도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많이 혜택을 주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업 보장이다, 회사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거 이외에 개인이 추가적으로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장을 하는 게 개인 보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3층 보장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연금으로 따지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연금을 준비한다 이렇게들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보험 쪽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졌다라고 하면은 개인이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약간 우리나라가 잘 사는 아주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최적 수준이 아니고 최저예요. 최저의 생계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 거지 아주 풍요로운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보험, 보험 쪽에서 더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하고 이거 따로는 아니죠. 서로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생명보험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생명보험의 역할이다. 자,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여러분들 3층 보장 요거 설명되어 있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보험 중에서도 사회보장으로 지원되는 보험이 있어요. 국가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고. 자, 개인 스스로도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죠. 일반적인 우리가 보험회사에 상품들을 가입을 합니다. 이런 보험들을 우리는 민영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영보험.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보험제도예요. 국가에서 무조건 들으라고 하는 거죠. 강제보험이에요. 자,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 다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내가 가입을 안 하려고 해도 국가에서 무조건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법률에 의해서 얘네들은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강제. 그렇지만은 요 민영보험은 여러분들, 민영보험은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을 하는 거지 뭐 무조건 가입해라 그건 아니죠. 이거는 자율이에요. 자율적으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면은 괜찮은데 좀 부족하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영보험들을 가입을 해라. 뭐 이런 거죠. 자, 내가 요 국민건강보험 가입하기 싫어요 라고 하면은 가입 안 할 수 있나요? 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과 관련돼서는 의견이 일치한 게 아니고 불일치예요. 불일치. 자, 이거에 비해서 민영보험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내 의사에 맞으면 가입을 하는 거고 내 의사에 안 맞으면 가입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의견이 얘는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똑같이 여러분들 보험입니다. 그렇죠? 강제적인 보험이냐 자율적인 보험이냐 이 보험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내서 이거를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느냐 국가가 운영하느냐 그 차이에 있을 뿐인 거지 뭐 보험의 원리가 서로 다르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상호간에 비교하는 거 이거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죠. 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 사회보장제도라고 해서 지금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회보장제도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해서 교재에 또 나옵니다. 교재에 또 나와요. 자, 사회,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 사회보험, 우리 지금 봤죠? 사회보험,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거. 근데 우리 뒤쪽에 제3보험 파트에서 여러분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것을 또 공부를 할 건데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다 가입을 하고 계시죠? 건강보험 말고도 우리가 건강보험료 낼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다라고 해서 장기요양보험. 자,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한 3, 4천 원 더 내요. 더 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거라고 하면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우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65세 이상자라든지 또는 65세 미만자라고 해도 노인성 질환, 이런 거 앓고 계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우리가 보험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보험료는 같이 내지만은 운영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4대 보험 체계가 우리나라가 완비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공공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부조. 자, 이 공공부조는 이 그죠? 국가란 얘기예요. 부조, 도와준다는 얘기죠. 우리 좀 너무 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보험료를 내라고 보험료 낼 여력도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선정해서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의료급여라는 제도, 이 두 가지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에 해당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사회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죠. 쉽게 말하면은 국가에서 공공적인 성격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서비스로. 물론 잘 나가시는 분들 도와줄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조금 힘드신 분들, 즉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약자를 위한 제도,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어린 아이들, 아동이라든지 그리고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약자라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약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사회 서비스다. 사회 서비스의 종류를 보니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남성복지 이런 건 없죠. 그리고 뭐 공무원복지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거는 사회 우리 보장제도가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사회보험, 우리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 이 4대 보험을 묻는 문제도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고요.
다음 중 공공부조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렇죠?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뭐 그 이외의 것들 또는 우리 공공부조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1, 2, 3 물을 때는 공공부조다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나번 보겠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이. 생명보험은 여러분들 보험료 받아가지고 이 보험료가 장기간 운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다 운용할 거냐 보험료를 대부분 이제 국채라든지 공채 쪽에 이렇게 투자들을 합니다. 보험회사가.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겠죠. 자, 다음 우리 칸을 보니까 생명보험 자산의 운용 현황이라고 해서 이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자주 나와요. 시험 문제가. 생명보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예요. 보험료 모아가지고 이런 돈들을 어디에다 운용하느냐라는 거죠. 제일 많이 운용하는 게 우리가 유가증권 쪽에 많이 운용한다. 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돈의 가격이 있는 증권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수표, 어음, 그리고 주식, 값어치가 있죠. 채권,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여기에 가장 많이 운용한다. 그리고 좀 전에 봤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채권은 채권인데 일반적인 회사채에도 운용을 하지만은 국공채 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요. 국공채 투자 비중이. 우리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60%가 넘네요. 자, 그 다음에 운용을 많이 하는 곳이 대출 쪽으로 많이 운용한대요. 보험사가 보험료 받아서 이걸 대출해서 운용해서 우리 대출 이자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죠. 자, 그 다음 대출 채권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뭐 현금, 우리 유동성도 있어야 되니까 현금들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용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부동산 쪽. 이 부동산 쪽은 너무 많이 운용을 하게 되면 제약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걸 다시 회수하려고 하면은 팔려야 되는데 이게 유동성이 뛰어나지 않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바로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묶여있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융통성에서, 유동성에서 애로사항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부동산은 아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두 번째까지, 대출까지. 그래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과 그 다음으로 많이 투자하는 곳으로 바르게 연결한 곳은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으니까. 자, 다음 생명보험 자산의 우리가 특성이라고 또 나와 있죠. 고객이 납입한 돈들을 막 보험료 모아서 쭉 이거 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뭐냐라는 거죠. 고객이 맡긴 거죠, 여러분들. 신탁재산이에요. 신탁재산. 그리고 이 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보험은 장기간 유지해야 될 돈들인 거죠. 단기가 아니잖아요. 장기재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보험회사가 사적으로 쓰면 될까요? 아니죠. 공적 재산이에요.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이거 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신탁재산의 성격이 약하다 그러면 틀리지겠죠. 강하다. 자, 다음 이제는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원칙. 그러면 이 돈들을 그러면 어떻게 굴릴 거냐라는 거예요. 이런 데다 운용을 하는데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은 불시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동적으로 우리가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띄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비중이 가장 낮잖아요. 유동성도 있어야 돼요. 유동성. 자, 그리고 이런데 유가증권 이런데 막 투자를 하는데 혹시 손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보험금을 회사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손실 봤다고 해서 보험금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안정성. 자, 그렇다고 너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돈이 우리 수익이 안 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성도 추구해야 돼요. 수익성. 자, 이렇게 운용하는 것들을 사적으로 운용하면 안 돼요. 공익성도 추구해야 돼요. 공익성.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생명보험 자산을 운용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부합성이다 라고 하면 틀려요. 이거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부합성은 아니에요. 요 네 가지 원칙. 우리 앞자만 따가지고 안유수공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은 필요 없다. 즉 뭐예요? 안정적이고 유동성인 거에 초점을 두는 거지 돈 투자해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데 운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틀려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용하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정적으로 하면 수익이 안 나니까 일정 부분은 뭐 수익을 내는데도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도 추구한다라는 거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첫 시간 길게 했죠. 여러분들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생명보험의 역사 그리고 생명보험의 기능, 사회보장제도, 3층 보장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고객이 납입한 그 돈들을 그럼 생명보험회사는 어떤 식으로 원칙에 입각해서 운용을 하느냐라는 부분까지 지금 봤는데 시험 문제가 의외로 여러분들 요 앞부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거에 두 문제까지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들 많이 좀 풀어보시면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게 시험 문제 출제하니까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생명보험 산업 현황 그 이하부터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